올해 27살이고요. 근처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면 네, 기간제? 네네. 기간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게 뭐 가깝게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만 해도 사실 정치에 제가 많이 관심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다 하면 되게 좀 정말 배부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는 뭐 트위터나 이런 걸 하는 것도 되게 시간이 좀 낭비될 수 있고 이런 걸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이 관심을 어떻게 뭐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제 일을 잘 하면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주위에서 뭐 정치적인 이슈 같은 걸 이야기해도 공감할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이제 그렇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쉬웠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제 저도 고시 공부하고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노무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이제 제일 아쉬운 점은 이제 사장님들이랑 근로자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계속 힘드신 분은 근로자분이 정말 많이 힘드십니다. 예, 아무리 저희 근로기준법이 있다고 해도 좀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고요. 지금 아직 국회 계류 중인 그 급여 명세서 지급에 관한 그 의무화 법률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법이 좀 많이 근로자들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이게 과연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누가 보호받고 보호 안 받고 이게 명확해질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안산 반월공단이나 그런 데에 이렇게 쉬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70세, 8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임금 준원이 차라리 젊은이들을 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 해서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많고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또 그 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최저임금이. 그런 괴리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노무사 이 자격사로서 노무사의 그 업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사용자랑 이렇게 부딪히는 가운데서 소송을 하거나 하면은 반드시 변호사한테 가게 되거든요. 저희는 소송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변리사나 세무사나 노무사 모두 같이 주장하는 게 저희 전문 영역인데 왜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지 실제로 변호사한테 가갖고는 근로자성도 판단하지 못하는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맡으셔갖고 그냥 수임료만 챙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도 소송 대리권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본이나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노동 전문 법원이 따로 설립돼 있거든요. 저희 나라도 좀 그런 부분 도입되었으면 좋겠고. 또 제 고향이 고등학교 때까지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동영 의원님께서 어떻게 정계에 입문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중의 지지를 받았는지 그 과정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TV 앵커로 시작을 하셔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표로 당선이 되셨고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뭐 정풍 운동을 주도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으셨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 이렇게 장관 하시고 하시면서 대선 후보까지 오르셨는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젊은이들의 고충, 고민 그런 것들은 어느 지역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관악구 지역구가 언론에 이렇게 이슈를 받고 있는 거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지금 다시 여기 재보선 선거에 나와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동영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야권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야당 지지자들이 비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론 1개의 지역구지만 정동영 의원님께서 재보선에 나오시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야권이 분열돼서 기존에 계속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당 쪽에서 차지했던 것들을 어부지리로 새누리당 후보에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기존의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야권 재편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야권을 재편해야 되지? 기존 잘못하고 있는 건 새누리당인데 왜 야권은 분열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공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님께서 정책 개발 대안 제시도 좋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관악구 주민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나 그런 행동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관악을 신원동에서 한 5년 거주해서 유권자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옆에 분 말씀하신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2007년에 대선 나오셨을 때 저도 이제 한 표를 드렸던 팬입니다. 예, 근데 지금 가장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이제 관악을 이 지역이 이 지금 당선되신다 해도 1년 정도 임기를 하고 마치실 건데 과연 1년짜리 국회의원을 하시려고 나오신 건가 이건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그 어떠한 목표로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손해사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협회나 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소고발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사정사는 그 이제 손해보험업법이나 그런 데 봤을 때 이제 그 보험회사와 환자 간의 그 절충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합의 절충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고소고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고쳐져야 될 것도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정치 얘기가 배부른 얘기 같다. 그 참 마음이 닿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앞가림이 중요한 거죠. 누구나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앞가림과 정치와의 관계, 그러니까 온전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각자가 알아서 먹고 살고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각자 도생의 사회냐, 아니면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국가가 역할하고 해서 인간다운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공동체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지금 후자보다는 전자예요. 각자 도생, 파편화되고 원자화되고 각자 알아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각자 열심히 해라. 다 부자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본인이 부자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근데 바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철학이 지금 오늘 현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흐름이에요. 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송강호 씨 나오는 영화 변호인, 거기에 노무사 얘기 나오죠. 변호인 못 봤어요? 예? 거기 노무사, 예? 송강호 변호사, 노동 변호사인데 거기 노무사 그저 저긴가? 노동 전문 카트에 나오는 거예요. 카트? 카트에 나오죠. 카트. 헷갈렸네. 정말 좋은 일 하시고 앞으로 굉장히 이거는 뜨는 직업일 것 같아요. 첨단. 한국 사회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냥 완성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이 배제된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노동이 배제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알맹이가 없는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알맹이가 들어간 민주주의가 되려면 노동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대학 교수도 노동자고 바이올린 키는 사람 다 노동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불온시하잖아요. 이게 이제 분단의 그 벽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핵심 아까 그 이태호 노무사님 말씀한 법이 도와야 한다. 맞아요. 이 노동 문제 풀어가는 첫 걸음은 우선 근로기준법 23조부터 풀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예? 정리해고 문제. 예? 이거 지금 뭐 IMF가 오면서 IMF 전에는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어요. 정리해고란 말도 없었어요. 근데 18년 됐거든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어요. 이 체제를. 그 굉장히 좀 심층 토론이 필요한 주제인데 어쨌든 송수연 노무사님하고 두 분 이렇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노동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또 70대, 80대 어르신들. 근데 그 최저임금법에 65세 이상은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로 이렇게 해놓은 조항이 없나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우리 35세 우리 고시, 지금 고시 하신다 그랬지? 네, 고시 공부하고 예. 고시인데, 저기 정치, 또 아까 사법시험 또 하신 분 있었죠? 2017년. 우선 요 사법시험 문제부터 얘기하면 제2의 노무현이 이제 못 나오잖아요. 토굴에 가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해서 로스쿨 못 가면. 그러니까 요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참여정부 때 도입을 한 건데 그것도 미국식이 다 좋은 걸로 돼 있어요. IMF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한국 사회의 흐름이 다 미국 따라가면 금융도 미국식으로, 건강보험도 이렇게 손질해서 의료 민영화 쪽으로, 또 뭐 로스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식이 이제 한때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세계 표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미국 표준이거든요. 그랬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보니까 이게 미국이 표준이 아니라 미국이 이거 완전 엉터리구나. 거기에 대한 이제 성찰이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우리 이병현 씨는 이제 전주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때 중학생이셨겠네. 벌써 20년째니까. 예.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정치를 오래 했네. 예? 벌써 20년째니까요. 정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 야권 개편 주장에 어떤 사람이 공감하겠는가, 공감 못한다, 이거. 또 그 정치 얘기를 몇 번 뒤에 한두 번 했으니까 몰아서 얘기하면, 그냥 야권 개편, 정계 개편이 아니라, 자, 제가 오늘 이발소하는 아저씨들, 또 아주머니들이 오늘 야유회 가시더라고. 버스에 가서 타서 얘기하는데 딱 한마디가, 없는 사람들 먹고 사는 정치 좀 해주세요.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없는 사람 먹고 사는 정치 좀 해달라고. 자,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먹고 사는 조건, 삶의 조건을 규율하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가 법도 만들고 예산도 짜고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의 영역이 있잖아요. 세금도 걷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뭐 중심으로 돼 있냐? 재벌, 대기업, 부유층, 기득권 중심으로 짜여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언론 권력, 재벌 권력, 청와대 권력, 관료 권력, 이런 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쭉 움직여 왔어요. 10년, 20년. IMF 이후에 특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무슨 사회? 불평등 사회잖아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가 됐어요. 양극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뭘 바꿔야 돼요? 정치가 기득권층,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서민과 약자 중심으로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정치와 한국의 경제가 노선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정치가 지각 변동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당도 야당도. 뭘 중심으로? 노선을 중심으로 지각 변동해야 된다. 그게 저의 주장이에요. 그냥 야권을 재편하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자, 열흘 전에 정동영이 여기 나온다 하기 전까지는 심심했어요. 여기 뭐 관악 주목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정동영이 나온다 그러니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김무성 오지, 문재인 오지, 오세훈 오지, 누구 오지, 막 여가 살고 동마다 국회의원 막 몇 명씩 동책 배치해가지고, 자, 한나라당은 새누리당 158명이에요. 158명에다 한 명 더 보태려고 막 이러는 걸까요? 또 새정치연합은 130명이에요. 한 명을 더 보태서 그게 아니라, 그 한 명을 더 보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동영이를 못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정동영이가 들어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왜 여기에 왔느냐 하는 것은 정치판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균열을. 아까
아까 이발소 아저씨가 말씀한 없는 사람 먹고 사는 정치 좀 먹고 살게 하는 정치 좀 해달라라는 건데 이거는 정치와 경제의 길을 그쪽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지난 몇 년 눈물 흘리는 국민들 옆에 달려가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실천하고 나름대로 성과도 좀 있었대요. 물거품이 다 됐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관악에 와서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서민과 약자를 중심에 놓는 정치와 경제의 방향으로 한국의 노선을 바꾸자. 방향을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마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임기 1년짜리 아까 손해사정사 임기 1년 그러니까 자 이번에 4월 29일 선거가 끝나면요 이제 4월 30일 날 당선증을 받잖아요. 그럼 5월 달은 국회가 없어요. 5월은 홀수날은 6월 달 한 달 있어요 국회. 7, 8월은 휴가라 없어요. 그리고 9월 달 정기국회 10월, 11월, 12월 5개월 하고 나면 12월에 후보 등록을 해요. 다음 총선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선거로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은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5개월 활동하는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출마 안 했으면 5개월짜리 국회의원을 어떤 초선 의원이 되는가 하는 경쟁이었죠. 제가 출마하면서 관악의 선거판이 지금 중요 선거가 된 거예요. 중요 선거가.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또 91년생 대졸 졸업하셨고 청년 취업 문제 오늘 이따가 또 다른 분들 다 공통 질문이니까 몰아서 좀 같이 얘기하기라고. 저는 로스쿨 얘기 또 하셨으니까 사법시험 존치 얘기 여기 프레카드들 막 해놨어요. 근데 사법시험 금방이라도 존치될 것 같은데 이미 3년 전에 법안 나와 있어요. 법안을 4개나 내놨어요. 근데 잠자고 있거든요. 근데 선거 때 되면은 금방 막 세상이 바꿔질 것처럼 현혹하잖아요. 가령 지난 대선 때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국가 모든 노인들한테 다 노령연금 주고 4대 중증 암, 뭐 심장질환, 간장질환, 이 희귀성 국가가 책임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 교육하고 선거 끝나니까 다 오리발이잖아요. 이 프레카드 대부분 오리발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은 기득권 강화 쪽으로 몸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거 때는 립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유권자가 그걸 꿰뚫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걸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데 언제 그걸 다 알겠어요. 사실은 언론이 아니라 정당의 역할이에요. 그게 정당이 사실은 그 중요한 핵심을 뽑아서 쟁점화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정당의 역할이 빠져 있는 거라고 보고요. 행복이 모든 사람의 목표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금방 결혼한 새신랑도 그렇고 고시 공부하는 청년도 그렇고 지금 장그래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젊은이들도 다 청년들이 다 추구하는 건 행복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개척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뭐 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회 시스템이 행복을 보장하는 쪽으로 돌아가줘야 돼요. 예를 들면 같은 분단국가였고 같은 잿더미 속에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독일. 제가 독일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한 학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좀 알아요. 제가 유럽에는 영국의 웨일즈 대학이라는 데서 1년 살아봤고 뭐 이제 유럽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독일 아이를 낳으면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단돈 10원 하나 부담이 없어요. 10원 한 장 신경을 안 써도 대학까지 나오는데 아무런 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만일 한국이 그렇다면 아마 우리 국민이 그 행복도 한 30%쯤 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까지 부모에게 아무 부담이 없다.
우리는 대학을 10명 중에 100명 중에 82명이 가는데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40%예요. 대학을 안 가도 돼요.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독일 사회에서 제일 부러운 건 부촌 빈촌이 없어요. 중산층이 90%예요. 100명이면 90명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중산층의 삶을 산다고요. 자,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누구죠? 정치예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정치라고요. 근데 그런 정치를 가능하게 한 정당이 있었어요. 정당이. 사실 주인은 여러분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 돼 있잖아요. 다 주인이에요. 박근혜 씨가 주인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주인의 의사를 잘 조직하는 정당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다 예외 없이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그런 정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내가 내 개인이 스펙을 쌓고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시스템 자체가 나의 행복을 좀 나의 국가가 역할을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길은 뭐냐? 나를 대신해서 그런 걸 부르짖어줄 그런 정치와 경제를 만들어줄 정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여야는 기득권층에 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동영 당신도 야당에 몸담았죠. 제가 거기에 대선 후보였어요. 근데 두 가지 제 개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는 제가 대선 후보 나왔다 떨어지고 이명박 씨한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9달 뒤에 리만 브라더스라고 미국 월가의 이 금융회사가 무너지는 걸 시작으로 월가가 무너졌어요. 그때 제일 충격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아니 9달 전에 내가 대한민국을 경영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상상을 못한 사태구나. 지금 내가 그때 선택받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다루지? 막막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완전히 이게 신기루였구나. 발판이 무너졌구나. 그때 우리도 예를 들면 금융을 자유화해서 금융 허브 국가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월가의 기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금융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돈벌이도 거기서 하자. 금융을 산업화하자. 이렇게 그냥 믿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법도 만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뉴욕의 월가가 무너진 그 배경을 보니까 사기야, 사기. 금융 사기. 무슨 금융공학이냐. 전부 사기란 말이에요. 신기루였어요. 금융 자유화, 민영화, 자유,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무슨 한미 FTA 이게 전부 이게 아니구나 라는 충격.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제 고향에 가서 출마해서 전주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용산에 갔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 중에 저기 저 정암흑에 와 있는데 저 양반이 저 사람이 조금만 잘했으면 이 양반들이 안 돌아가셨다. 용산에서 불타서 돌아가신 그 5분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분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가족들과 끝까지 용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처음에는 냉랭했어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오는가. 거의 날마다 그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했어요. 용산 문제가 해결되고 용산 3법을 제출하고 등등.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땅바닥에서 한 30cm쯤 뜬 허공을 걸으면서 정치를 해왔구나. 국민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피폐하고 황폐화되어 있는데 한진으로, 쌍용으로, 강정으로, 밀양으로, 평택으로 국민이 눈물 흘리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정치는 없어요. 정당은 없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정동영은 왕따가 됐어요.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는 저런 게 아니다. 정치는 현장에 가서 막 땅바닥에 주저앉고 이런 게 아니라 고상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화장실 없는 집이 1300채 있더라고요. 여기 삼성동에 와서. 여기 강남 아파트 제가 보니까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오늘 전기 끊는다고 해서 났는데. 자,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헌법은 놀고 있잖아요. 당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거기에 260가구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공중 화장실? 저는 여기 강남 구룡마을이라고 거기 있어요. 거기서 한 이틀 살아봤어요. 사실 고통이었어요. 지옥이에요. 여기 신림동에 자 뭐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치는 어디다 써먹는 물건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아이고 배부른 소리 뭐 이런데 사실은 나의 문제를 나 혼자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근데 결국은 정치를 불러내야 돼. 정치를 현장으로 불러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추구하는 행복,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그게 헌법의 핵심 원리예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배제되고 무시되고 소외되고 헌법을 현실에 구현해라.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까지 종편에서 보는 건 뭐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정치 부패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에 대한 배반이잖아요. 배반이에요. 자, 몇 년 전에 2002년 노무현 이회창 붙었을 때 이회창 씨 그 한나라당 진영으로 트럭에다 돈을 싣고 들어갔어요. 당사로. 그게 찻대기 정당이라는 거예요. 뭐 S재벌에서 몇백억, H재벌에서 몇백억, 하도 돈이 많으니까 트럭으로 막 싣고 당사로 들어가서 찻대기 정당. 그래서 당이 완전히 소멸되게 생겼을 때 그때 박근혜 의원이 당대표를 긴급 맡아서 천막당사라는 걸 쳐가지고 막 석고대죄하고 그래서 국민이 용서해 줬어요. 한번 봐줬어요. 그때 해체됐어야 할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 2004년인데 요번에 보니까 2006년에도 막 돈 받고 2007년에도 돈 받고 2010년에도 돈 받고 다 했더라고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천막 치고 막 석고대죄. 국민이 속은 거잖아요. 프레카드 몽땅 붙여봤지만 나중에 다 안 지킬 거잖아요. 이런 현실 부릅떠야죠. 부릅떠야죠. 조금만 더. 그래서 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정치를 호출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우리의 행복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물질적 축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선량한 국민의 선의가 있어요. 자, 이걸 잘 조직해서 정치와 경제에 가는 길, 노선이라고 말하죠. 노선을 바꾸면 그래도 하루아침엔 안 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할 것이고 그런 전망이 있으면 우리가 좀 현실은 고단하지만 좀 참고 견딜 수가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출근길 시민들 얼굴이 그렇게 무겁고 고단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님께서 정말 큰 역할과 청구가 주어졌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부족하고 정말 없어져야 할 정당인 박근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천막당사에서도 천막당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계기가 사실은 정동영 의원님의 신호도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 당이 결국에 살아남았는데 저는 정말 정동영 의원님께서 정말 야권을 개편하고 다시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자로서 중앙정치에 복귀하시길 원하신다면 과거에 그런 좀 잘못됐던 것들을 좀 진지하게 통렬하게 좀 반성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얘기를 빨리 하다 보니까 건너뛰었는데 아까 제가 용산 미국의 그 금융 위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반성문을 한국 정치인으로서는 아마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없지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그게 저는 많이 부족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게 2010년 8월 8일 제가 반성문을 내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요. 정동영 치면 아마 정동영의 반성문이라고 해서 장문에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반성문 한 장 썼다고 해서 다 씻기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처럼 저는 제가 이 사회를 꿰뚫어 보지 못했다. 10년 동안 우리가 집권했는데 여러 가지 공이 있죠. 근데 과가 많아요. 과도 있어요. 과. 근데 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 여당의 일원이었으니까 그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지요. 공은 공대로 계승하고 과는 과대로 성찰을 통해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뒤에 한미 FTA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다시 검토하자. 뭐 이런 얘기라든지 몇 가지 성찰한 것이 있어요. 저는 노무현의 성찰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지금 야당은 그냥 그 성찰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참여정부 이것의 계승의 연장에 있는 것이, 그런 차이성이 있는 거죠. 거듭 얘기지만 공개 반성문을 냈다고 해서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후에 정책을 뭘 어떻게 할 것이며 이후에 정치 활동은 계속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별로 해본 적은 없지만 선거를 할 때 저도 기준이 뭐 정말 그 집에 날라오는 그 포스터 그거 한 장 보고 한 줄씩 떠 있는 공약, 그죠, 대중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먹고 사는데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비 이런 거부터가 일단 저희한테는 너무 부담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장에 이런 것부터 하나부터 해서 뭐 솔직히 뭐 그 최저임금 5,580원인가 뭐 5,000원 좀 넘는 그 최저임금을 가지고 보통 아르바이트 하면 보통 하루에 6시간 뭐 주 5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돈을 못 버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의 물가로서는 솔직히 거의 굉장히 아껴 살아야 되고 뭐 월세 이런 것들 다 내고 나면 정말 먹고생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발로 뛰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고 바닥에서 30cm 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바닥에서 지금 서민들을 바라보시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말로 저희가 먹고생이 아닌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 만한 방안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여기 올라왔고요. 지금 친언니랑 같이 원룸 생활을 하는데요. 그냥 방값이 너무 비싸요. 비싸서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언니도 취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같이 독거노하고 있는데 남는 돈이 얼마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닌데 제 주변 사람들도 회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요. 야근을 해도 수당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개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실직자 임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평범한 실직자라고 했냐면은 이제 막 대학교 다니고 스펙 쌓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원서 쓰고 뭔가 하다 보고 운 좋아서 뭐 어떻게 제가 인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진짜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직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와중인데도 야근도 해보고 그냥 할 건 다 해봤지만 결국 인턴으로 끝나고 거기서 이제 더 제가 나아가지 못하고 뭐 취직을 했어도 이렇게 금방 잘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호원으로도 일도 해보고 하지만 경호란 직업이 뭐 더 잘 되면 좋겠지만 나이라는 거에 좀 먹히는 게 있어서 경호를 빨리 접고 제 기존에 정말 좋아했던 축구를 하고자 싶어서 축구 에이전트 회사에 들어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다만 일을 할 때는 정말 하고 싶어서 무보수를 1년 동안 일을 했고요. 일하면서 주말에 노가다 뛰고 일하면서 제가 일하는 거 외에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생활비를 충당했고요. 그렇게 1년 지냈고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좀 먹먹한데요. 남는 돈이 없어요. 뭐 조금 벌니까 들어갈 때는 많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참 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평균적인 젊은 세대일 수도 있고 평균 세대보다는 조금 더 선택 기회를 가지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말하자면 지방에 있거나 또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아마 조금 나은 기회를 가지신 분들일 텐데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도 가슴이 먹먹해요. 우선 좀 뭐 문제보다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면 길이 있다는 건가 하는 제 얘기를 조금 들어볼게요. 크게는요. 지금 한국이 7년째 불황이에요. 제자리 걸음 뭐 1%, 2%, 뭐 잘해야 3% 성장, 뭐 제자리 걸음인데 3% 성장을 해도 재벌 대기업 몫을 빼면 일반 서민들은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일본이 25년째 불황인데 일본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한국은 동쪽, 서쪽, 남쪽으로는 진출했는데 북쪽은 막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다. 북쪽 방향을 쓰는 이런 뭐 북방 경제 이런 기회가 하나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해요. 매출이 없어요. 응? 근데 매출이 내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말랐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의 주머니가 말랐다는 얘기가 돈이 너무 없어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 지금 13% 650만 명이에요. 650만 명 제가 저 노인정에 가서 어머니 할머니들한테 지갑 갖고 계세요. 노인정에 나오신 분들 거의 100% 지갑이 없어요. 물론 동네에서 오니까 지갑을 갖고 올 필요도 없지만 그분들 많이 갖고 있는 분이 10,000원짜리 한두 장이에요. 1,000원짜리. 사실 그분들이 없어요, 돈이. 650만 명 중에 절반이 빈곤계층이에요. 젊어서 죽게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입고 자식들한테 다 하고 65세 돼서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폐지 줍는 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골목에서 만나서 오늘도 하루에 얼마 킬로그램에 폐지 1kg에 80원이더라고요. 많이 벌면 4,000원. 그러니까 한 50kg 정도, 50kg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폐지. 그거 해갖고 노는이 4,000원 벌이라도 한다. 네. 자,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할래? 길이 있다는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는 바깥으로는 북방 경제로 가는 거예요. 안으로는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국을 성장의 궤도로 올려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진보적 이 정책가들이,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들이 그 방향으로 진단을 해요. 이 북방 경제 남북 문제에 관해서 제가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또 북한과 협상을 했고 개성공단을 만들어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미국 경제가 주저앉았을 때 1929년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천지고 공장은 다 도산하고 은행도 문 닫고 전부 길거리에 이 힘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 쉬만 루스벨트 FDR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45명 가운데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뽑아요. 왜 그러냐? 무너졌던 미국을 다시 살렸거든요. 살리는 첫 번째가 뭐였느냐? 그게 뉴딜이에요. 우리는 뉴딜을 학교에서 무슨 토목공사 한 걸로 배우는데 사실은 뉴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권이에요. 노동권을 보장한 거예요. 하나는 사회 보장을 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회 보장, 노동권. 그래서 4대 보험, 4대 사회 보장 있잖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해보험, 실업보험. 네 가지를 도입했는데 연방법원에서 건강보험은 이건 빨갱이 정책이다. 위헌이다. 그래서 폐지해버려요.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미국이 3가지밖에는 사회보장을 도입 못하지요. 건강보험, 말하자면 소득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돈이 냈는데 치료는 똑같이 받아? 이건 공산주의 방식이다.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제 판결로 미국의 건강보험이 민영화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가 미국 따라가자고 막 한 거 아니에요? 어? 자, 어쨌든 미국이 무너졌을 때 그걸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운 핵심이 약간 노동권 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M 자동차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었잖아요. GM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구사대가 들어가서 유혈 충돌이 나니까 그 주 방위군 군대를 집어넣었어요. 누구를 끄집어냈냐면 구사대와 그 회사 측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노동자들은 불만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그 이후에 노동자 대표와 회사 CEO가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감히 어떻게 노사가 대등하게 이제 그런 역사.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임금이 좋아지면서 집을 사기 시작해요. 차를 사기 시작해요. 중산층이 돼요. 블루칼라가. 그러면서 미국의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미국의 이른바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도래해요. 50년대. 물론 2차 대전의 특수효과도 있었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자, 그건 뭐 남의 나라 얘기인데, 자, 한국의 처방은 어디로 가냐?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회보장과 노동권 강화가 방향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사연들 들어보면 뭐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당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이제 그래서 갑질이니 뭐 갑을관계니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헌법에는 3권이 있어요.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카트 다 보셨죠? 카트. 노조를 못 만들게 하잖아요. 현실은. 단체 교섭을 협상을 할 권리, 파업을 할 권리, 이 3권을 보장하잖아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단체 교섭을 할 권리, 파업을 단체 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 3권이 헌법에만 있지 현실에는 없어.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의 노조가 없잖아요. 그걸 자랑하잖아요. 자, 이것이 정상이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는 안으로는 복지국가, 밖으로는 북방경제 두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가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치 철학이 필요하고, 그 정치 철학을 무장한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 진보 정당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향성을 가진. 근데 진보 정당들이 분열했어요. 주변화됐어요. 힘이 없어요. 의석이 없잖아요. 하나는 해산돼 버렸고, 그 다음에 기성 야당, 기존 야당은 보수화돼 버렸어요. 빈 공간이 텅 비었어요. 여기에 비정규직 850만, 영세 자영업자 300만, 농민 300만, 청년 실업자 200만을 대표하는 목소리, 이걸 대변하는 정당이, 정치 세력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위한 국민 모임이란 정당을 만들자.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요, 모여라. 모여서 우리가 정치 세력을 만들자. 만들어서 복지국가로 가고 평화체제로 가고 북방경제로 가자. 중소기업이 을이잖아요. 대기업이 갑이고. 그 중소기업도 1차 하청만 있나요? 2차 하청, 3차 하청. 현대자동차에 가보세요. 가보면 앞바퀴 끼는 사람은 정직원이 현대자동차 노조원이고, 뒷바퀴 끼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건 비정규직이에요. 사내 하도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도 못 받아요. 옷도 현대자동차라고 써진 옷을 못 입어요. 인간적으로 늘 자존심 상하고. 이게 노동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알맹이가 빠진, 노동이 배제된 민주주의라고요. 이걸 집어넣는 거. 그 핵심이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을 해야 돼요. 독일은 중소기업이 강해요. 독일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아니 아기를 낳아서 대학까지 10원도 안 드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나라만 만든 게 아니라 유럽 대부분 그래요. 거기선 대학 교육이 상품이 아니에요. 대학 교육이 권리예요. 권리. 미국은 상품이에요. 근데 미국조차도 주립대학, 공립대학이 훨씬 더 사립대학보다 커요. 우리는 대부분 사립대학이에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거란 말이죠. 국가의 역할을 키워야 돼.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삶에 들어와야 돼요. 애 키우는 거에서 대학 가는 거에서 노후까지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재벌, 대기업, 부자, 기득권층만 그렇게 편들고 도와주고 강화하고 그것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한 통속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판을 엎어야 된다라는 게 그 얘기인 것이죠.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해라. 중소기업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 많아요. 그게 하나 있고 한 방향이고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또 하나가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야 돼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는 건 사회적으로 유익한 서비스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이 노인 간병인이라든지 산림 뭐 감시인이라든지 뭐 하천 말하자면 우리 주변 환경을 또 복지를 이렇게 이쪽에 일하는 이건 이제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8명에 1명이에요. 임금반 경제활동 인구에 8명 중에 1명인데 임금 근로자에. 그런데 유럽 OECD 국가 평균은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간호사도 부족하고 간병인도 부족하고 소방관도 부족하고 경찰관도 부족하고 선생님도 부족하고. 근데 쓰는 건 좋은데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잖아. 돈은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재정이잖아요. 그게 국가의 크기예요. 재정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해서 큰 국가냐 작은 국가냐인데 우리는 작은 국가에 들어가요. 작은 정부. GDP는 1200조인데 우리나라 지금 올해 국가 예산은 370조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전체 경제의 30%밖에 차지를 못해요. 근데 OECD 평균은 이게 한 45 내지 50 가요. 근데 우리는 세금 낼 예력이 없잖아요. 어디서 내야 돼? 세금 낼 여력이 있는 대기업, 재벌, 부유층, 뭐 부동산 부자 이런 쪽이 부담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모임이 내건 게 첫 번째가 뭐냐? 세금 혁명당을 하겠다. 세금을 혁명하겠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부담하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는 이 조세 정의가 무너져 있다. 구체적인 예 하나만 들을게요. 이 가령 우리가 1,000만 원 버는 사람, 2,000만 원 버는 사람의 세율이 달라요. 1,5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까지 6%인가 내고, 그 다음에 뭐 3,000만 원 사람 또 14% 내고, 뭐 이제 소득세가 38까지 가는데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쭉 올라가요. 이렇게 소득별로. 근데 이게 딱 3억에 가면 멈춰요. 3억에 가면 30억 버는 사람이나 300억 버는 사람이나 3천억 버는 사람이나 누워버려요. 그래프가. 왜 3억에서 멈추지? 아니 30억 300억 버는 사람은 더 좀 부담하면 할 여력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미국이 아까 자본주의 황금기 얘기했죠. 중산층의 강화 시대. 미국이 1964년 케네디 때까지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요. 최고 소득세율이 100만 불 10억 이상 버는 사람 소득세율이 얼마였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90%였어요. 그러니까 가령 100억을 벌었잖아요. 10억까지 그 내놓고 10억 이후에 90억에 대해서는 90%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안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은 건데. 자, 이게 정치예요. 누가 하겠어요? 정치가 하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얘기가 흐트러졌는데 어쨌든 이 하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해라. 하나는 세금으로 좀 더 국가의 역할을 키워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학교 지금 영양사, 이 상담사 이런 분들도 다 정규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으로 써라.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니까 그 엄마들이 와서 뭐라 그래 도우미 한 달에 얼마 받냐? 75만 원, 80만 원 줘요. 왜 그 같은 일을 시키면서 150만 원, 200만 원을 줘야지. 그렇죠? 국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국가가 제공하라예요. 그다음 또 하나의 방향이 또 하나 있어요. 남쪽으로. 뭐냐? 이명박 대통령이 뭐 했어요? 22조 가지고 막 땅바닥 막 팠죠. 경제가 성장했나요? 일자리가 생겼나요? 그런 짓 하지 말고 IT, BT, CT, ET, NT, ST 젊은이들이 가고자 하는 또 앞으로 국가가 새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IT는 다 하시고 BT는 바이오고 CT는 컬처럴 테크놀로지 뭐 애니메이션, 만화, 영상, 영화, 음악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또 ET, 엔바이런먼털 환경 있죠. 또 에너지 테크놀로지
또 N, 나노, S, 스페이스, 우주항공 이런 분야에다 예를 들어서 삽질하는데 22조의 반의 반만 한 1조씩만 해서 이렇게 지원했으면 거기에 100만 개 이상의 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죠. 이게 한 방향이에요. 이게 정치 방향을 틀으라는 게 이게 정치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북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통일부 장관할 때 개성공단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이 반대하고 미국 설득하고 이게 정치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 매일 아침 내일 아침에도 7시 반이면 출근 버스가 갑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한 1000대가량 출근해요. 저 이북으로 저녁에 퇴근하고 거기에 123개 공장을 설립했는데 123개 공장이 전 회사가 다 흑자입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어디 공단에 중소기업이 없지. 흑자가 나야 저 노동자들 근로자들 보너스도 주고 월급을 좀 올려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소기업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북방 경제에 있는 거예요. 북쪽 그러면 이거 공장이 북으로 가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여기서는 그런 생산 벨트에서 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받는 일자리는 원치 않아요. 말하자면 거기서 라인을 돌리면 북은 북대로 여러 가지 또 얻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쪽에서는 원자재, 소재, 원자재와 또 마케팅과 또 R&D 연구개발과 이런 지원하는 업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장 문 닫거나 어디 해외로 가버리는 것보다는 늘어나지요, 이게.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하는 성장 길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아까 얘기한 재벌 대기업 기득권 중심 그런 경제 정책 노선과는 방향이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여기다 체중을 왕창 실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얼마든지 이미 길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추동할 정치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추동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치에 아까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정치에서부터 우리는 희망을 풀어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왜 다른 나라 하지 않아요? 독일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스웨덴이나 북유럽 같은 덴마크 같은데 재작년인가요? KBS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다 불행해. 한국 의사 집안과 여기 어디 노동일 하는 분 이렇게 두 집을 비교하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덴마크 사례를 똑같이 소개했어. 덴마크의 의사 가정과 벽돌고 가정을. 근데 거기는 둘 다 중산층이었어요. 벽돌공 가정도 중산층이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건가?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미국식 모델로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우리 한국식 모델로 살아야지. 한국식 모델은 뭐냐? 아까 얘기한 여기 화장실 없이 35년,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이분들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거예요? 헌법대로 해야지, 한국식이라는 건. 자,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거 보장해야지. 또 35조에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권리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이미 다 법에 있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종합. 시장 지배력의 남용과 경제력 집중과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조정하고 견제해라, 조정해라 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갑질하면 처벌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재헌헌법, 우리 대한민국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 만들잖아요. 이 재헌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기업,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회사의 이익을 균점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익 균점권을 헌법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노사 공동 경영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재헌시대의 헌법은 노동자들의 회사 이익을 균점할 권리를 거기다가 헌법에 집어넣기도 그런 헌법을 가진 전통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그냥 지금의 이 현실, 지금의 시스템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건 옳지 않은데 내 상식과 내 양심과 윤리에 비춰봤을 때 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뭘 들고 일어나야 되나? 식민지 때는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상해 홍보원에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폭탄 던진 사람이? 예? 아니 식민지 때는 독립운동하는 것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고 독재정권 때는 민주화를 하는 것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고 지금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들고 일어나겠어요? 아까 폭탄 던진 사람이 26살짜리 청년이잖아요. 윤봉길. 예? 이또 이런 부비를 쏜 게 몇 살입니까? 30살 안중근 청년이잖아요. 누가 일어났었습니까? 저도 긴급조치 세대예요.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도 되고 군대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22살, 21살짜리였어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정희 반대하고 또 87년 6월 항쟁도 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은 뭘 들고 일어나야 되나?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짱돌을 드는 게 아니라 정치를 바꾸는데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으면 만드세요. 지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정당은 청년들이요. 당신들이 당 만들기 힘드니까 우리가 당을 만들겠다. 당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접수해라.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의 문제를 직접 털어라. 이것이 우리의 지금 그 노선이에요. 우리가 당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예요. 제가 여기 출마한 이유예요. 아까 5개월짜리 국회의원 그 목표가 아니고 바로 이 정치판의 지진을 균열을 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거기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뭐 어쨌든 한때는 대선 후보였고 당회장도 역임했고 했던 정치인 여기와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쨌든 뭐 주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동영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이런 거. 저를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도구로. 저를 도구로. 그래서 차후의 전망이 뭐냐? 정의당, 노동당, 진보정당들 있잖아요. 다 통합하면 통합해야 돼요. 진보정당 통합. 근데 진보정당 통합만 갖고는 부족해. 플러스 알파. 그동안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분들, 청년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당, 야당 다 썩은 당 아니냐? 다 아니지 않느냐? 라고 외쳐야지요. 왜 우리가 주인인데 뭉치면 힘이 있는데 파편화되면 힘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제 여기가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많이 실패했어요. 많이 패배하고 여러 번 떨어지고 상처받고 자, 대통령 떨어졌지. 당대표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에도 떨어졌지. 강남에 국회의원 하다 떨어졌지. 그전엔 또 동작에 또 갔다가 떨어졌지. 나보고 철새라고 그러는데 동작에 가고 강남에 간 건 당을 위해 희생하러 간 거예요. 내가 막 공천 받으려고 이게 아니라 강남을 갈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저 국회의원 중에 야당 국회의원 중에 강남 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누가 손 들겠어요. 어쨌든 떨어지고 패배하고 정치인에게 패배는 죽음처럼 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지요. 근데 꼭 다 잃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신세와 처지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치하는 이유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눈물 흘리는 사람, 서민과 약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저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